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윤식 회계사입니다. 우선 제 이렇게 공개 강의에 많이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밖에 미세먼지도 좋고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 아닙니까? 그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놀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놀러 가고 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민법 수업이에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상법인데 왜 민법을 배웁니까? 민법을 영어로 하면은 이제 시빌 로우라고 하죠. 시빌 로우. 발음 주의하셔야 되고요. 상법은 커머셜 로우. 민법은 이제 간단하게 말한다면 시민에 관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법은 한마디로 하자면 상인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상인도 시민의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이 상법이라는 것은요.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민법이라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상법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민법의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오늘 수업에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좀 미리 좀 공부하고 가자는 취지로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배울 내용들은 이제 민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상법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 나오는 이제 목차를 보신다면 혹시 법률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요. 이 법률행위라는 것과 비교하여 불법행위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 채권과 채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본 내용은 이제 채권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듣고서 상법을 맞이하신다면 조금은 처음 공부하시는데 낯설음이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수업 제목으로는 이제 기초란 단어를 넣었지만 사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 자체로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공개 강의이고 뭐 기초 강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수업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으면요. 오늘 배운 내용 상법과 비교해도 절대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상법도 어렵지 않게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5페이지고요. 제1장 법률 행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수업은 교재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칠판에 집중을 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철수와 민수라는 친구가 나올 거예요. 자, 철수가 이제 커피숍을 하는데요. 민수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셋이 서 있으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렇게, 네, 좀 트리오로. 자,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수가 그럼 주 3회에 월 100만 원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 사실 좀 아르바이트 한 지 오래돼가지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민수가 좋습니다. 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주 3회 월 100 어때요? 좋습니다. 하게 되면요. 이제 고용계약이라는 거를 체결하게 돼요. 고용계약. 그러면 이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은요. 각각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용계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요 장의 제목이지요. 법률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관계. 자, 법률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좀 너무 동어반복이죠. 자, 무엇과 비교를 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좋으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것을 생활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생활관계는 모든 관계가 다 법에 의해 규율되는 건 아니에요. 뭐 법에 의해 되는 것도 있고 도덕, 관습, 종교 등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 규율되는데 그 중에서 이 법이 관심을 가지는 관계를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하고 이 법률관계에는 반드시 일정한 권리, 의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를 해서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호의관계라는 것도 비교해 볼게요. 자,
철수가 가게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주말에. 그래가지고 영희입니다. 주말에 좀 나 가게 일 좀 도와줄 수 있니? 물어봤어요. 영희는 좀, 뭐 봐서 시간 되면 도와줄게.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철수와 영희 사이에 자, 법률 관계가 있을까요?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만약에 영희가 주말에 안 나왔어.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네. 철수와 영희 사이에는 어떠한 권리 의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철수와 영희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법률 관계라고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느냐? 호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관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듣고 흘리셔도 괜찮아요. 이런 호의 관계는요,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카풀, 아침마다 뭐 그 직장 동료나 뭐 학원 친구가 아침마다 나 태워주기로 했어. 근데 오늘 안 온 거야, 얘가. 네. 자, 그 친구한테 뭐 법률적으로 뭔가를 내가 고소하거나 청구할 수 있나요? 못 하는 거예요. 네. 호의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 법률 관계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 언급하는 것뿐이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다시 법률 관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철수와 민수 사이엔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법률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둘 사이의 고용 내용에 따라서 이제 고용 계약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집니까? 철수는. 그렇죠. 민수한테 한 달에 뭐 일주일에 3번씩 한 달 동안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죠. 반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주 3회 일주일에 3번씩 한 달 동안 가게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 의무. 따라오시죠. 반대로 철수도 권리를 가집니다. 어떤 권리를 가집니까? 그렇죠. 한 달 동안 일했을 때 이제 100만 원 월급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반대로 동일한 내용의 의무가 철수에게 있죠. 100만 원 줘야 되는 의무. 이해되세요? 이렇게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함께 따라다니게 되더라 이거죠. 이것을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권리 의무는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권리와 의무는 둘 사이에 다른 말로 한다면 법률 관계는 언제부터 발생했지요? 바로 둘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시점이죠. 따라오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사실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법률 행위뿐 아니라 불법 행위를 통해서도 법률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건 좀 이따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중 법률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체계를 그리자면 뭐 이런 얘기예요. 법률 관계라는 것이 가장 큰 개념이고 이거와 비교하는 것이 이제 호의 관계라는 게 있다는 것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률 관계 중에 수많은 이제 사유들이 있고 그중 하나가 법률 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번 장에서 배우게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다른 행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법률 행위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철수와 민수 사이에 있었던 계약이라는 행위예요. 선생님, 그럼 계약 말고도 다른 법률 행위가 있나요? 있어요.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법을 공부할 때에도 똑같아요. 상법에서 선생님 법률 행위라는 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해요. 상법을 처음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첫 시간에 배우는 것이 상의는 뭐고 상행위는 뭐냐를 배우게 돼요.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상행위라는 것은 법률 행위 중에서 상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행위는 상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 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이 법률 행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상법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인 체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만 알면 돼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법률 행위다 또는 상행위다 그러면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우리 시험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행위, 상행위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제1절의 내용을 봤어요.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고요. 제1절 법률관계, 1번 법률관계에서 양괄호 1번 법과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만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볼게요. 자, 사람은 법, 도덕, 종교, 관습 등 여러 가지 사회 규범에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맺는 수많은 생활관계는 이것들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관계. 요거. 자, 이 법률관계가 비교되는 것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호의관계라는 것이 있다고요. 조금 전에 봤던 뭐 일 좀 도와줘, 뭐 카풀,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2번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 양괄호 1번에 의라고 해서 권리와 의무의 정의를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권리란 뭐고 의무란 뭐고. 다음 양괄호 2번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진다. 즉 어떤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상대방에게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더라. 다음 양괄호 3번 법률상 권리 의무의 발생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 철수와 민수는 언제부터 각각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될 것이냐. 다른 말로 한다면 언제부터 법률 관계가 발생할 것이냐 이거죠.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법률 관계는 항상 권리와 의무를 수반한다. 호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바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다 이거지요. 자, 권리와 의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법률 관계라는 것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 사례와 같은 계약이에요. 계약. 이 계약이 무엇인지 좀 이따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이러한 계약이 바로 법률 행위의 일종이 되는 것이다. 자, 법률 관계 중 대표적인 것이 법률 행위로 발생한다. 법률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다. 자, 이제 그러면 제2절 법률 행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둘이서 법률행위란 걸 했어요. 법률행위 중에서 뭐 계약이란 걸 했다 이거지요. 자, 100만 원 콜.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법률행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둘 사이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법률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1, 2, 3번이다 이거죠. 자, 당사자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 의사표시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행위를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거지요. 자, 첫 번째 당사자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당사자 좀 이따 자세히 볼 겁니다. 당사자는 사람. 두 번째, 의사표시란 말이 어려운데요. 자, 의사표시란 무엇인지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양괄호 1번 의. 자, 의사표시란 의사라는 것과 표시라는 것을 합친 단어래요. 즉, 사람이 자신이 법률적인 효과로서 의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읽어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지요. 자, 법률 효과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변동과 같은 말이에요. 자, 권리와 의무의 변동과 관련된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변동, 다른 말로 법률 효과란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대한 소유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딴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전시키거나 아니면 소멸시키는 것들을 아울러서 권리와 의무의 변동, 다른 말로 법률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동그라미 4번의 효과라는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의사표시라는 것은 이렇게 철수가 생각하는 바, 이것을 의사라고 불러요. 근데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건 딴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딴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이것을 표시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에서는 말로 했지만 꼭 표시라는 것을 말로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어떤 일정한 서면, 문서를 작성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뭐 수신호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의사와 표시 합쳐서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아주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자, 다시 한번. 자,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춤으로 인해서 둘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생겼죠. 지금 권리와 의무의 변동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이전, 소멸을 모두 아우르는데 요 사례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서로 간에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발생했다. 자, 그렇다면 요 세 가지 요건 요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에요. 자,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라면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라면.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라면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이 음식에 뭐가 들어가야지 될까요?
그렇죠. 최소한 이 세 가지. 면, 스프, 물. 이 세 가지는 들어가야지 라면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요. 자, 사람의 어떠한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당사자. 두 번째,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법률 효과예요. 자, 즉 어떠한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부르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이것을 우리는 성립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립 요건. 자, 문장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것을 법률 행위에 적용한다면 어떠한 행위를 법률 행위로 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법률 행위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을 우리는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립 요건. 자, 그런데 우리 라면이라는 것이 자, 면, 스프, 물만 넣으면 그냥 무조건 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지가 않지요. 면은 뭐 적당히 익어야 될 거고, 뭐 스프도 뭐 요만큼만 넣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뭐 충분히 넣어야 되고, 뭐 물도 뭐 100도씨에서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즉, 이 세 가지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음식점에서 뭐 비율을 두자면 내놓을 수 있는 라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또 요구된다는 것이지요. 자, 법률행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조건 있다고 해서 요 네 번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각각 일정한 기준을 통과했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우리가 원하는 법률 효과라는 것이 발생한다 이거지요. 이것을 효령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효령 요건. 자, 그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면, 스프, 물만 넣었다고 해서 반드시 식당에서 팔 수 있는 라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라면을 손님에게 내놓기 위해서는 면, 스프, 물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법률행위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어서 법률행위라고 불릴 수 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들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그 행위가 원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법률 효과란 뭐라고요?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법률행위의 효령 요건이라고 불러요. 자, 이걸 다시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자, 효령 요건은 당사자는 일정한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법한 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 목적이 예를 들어 살인교사, 도박자금 계약 이런 거라면 그 목적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음 의사표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여야 된대요. 즉 내가 생각하는 바와 표현한 바가 같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그건 좀 이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이거지요. 계약은 당사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의사표시를 서로 간에 일치시키는, 합치시키는 과정이다 이거지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지금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배웠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박자금 100만 원만 이런 식으로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서 했다면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라는 것이 일정한 기준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라면이 차갑게 식어서 나온 거, 아니면 라면이 심각하게 면이 불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라면 주문했는데 그런 라면이 나왔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냥 주문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법률행위도 비슷해요. 자, 그 라면의 상태에 따라서 좀 이제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그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효력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이 법률행위, 법률 효과라는 것은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 주문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거 좀 이따 더 배울 거예요. 자,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라면이 식어서 나오면 식당에서 그 주문을 취소할 수 있듯이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효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는 없던 일이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계약을 했으나 도박자금 대여처럼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예 계약 자체는 무효가 없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반면 효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과 달리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 자, 면이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이거 좀 못 먹겠네요. 좀 이거 너무 식었어요. 그냥 주문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예 당사자가 없어. 죽은 사람이야. 계약 쓴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예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라면이 면을 넣지 않고선 만든 거다 이거지요. 이건 라면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똑똑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가 불성립되었다 또는 부존재한다라고. 라면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다. 불성립 또는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효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과 달리 성립 요건이 없으면 이건 아예 법률행위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밑줄 그어주세요.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법률행위의 부존재라고 부릅니다. 이제 상법 공부하면서 몇 번 듣게 되실 거예요. 불성립, 부존재. 비유를 들자면 식당에서 라면이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니라 아예 라면이 아닌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문을 취소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존재, 불성립과 무효 취소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효와 취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효와 취소라는 건, 무효라는 것은 무효, 한자로 풀이하자면 효력이 없다는 뜻이고, 취소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소자가 소화기 할 때 소자예요. 뭔가를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취는 취하다 할 때 취자. 그러니까 뭔가를 없애는 것을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3번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게요.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무효와 취소. 오늘 수업에서 별표 치는 내용은요,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그 요지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둘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법률행위라고 부른다 이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고용계약의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효력 요건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무효라고 봐야겠다. 무효라고 봐야 된다는 어떤 사유가 존재한다면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아예 둘 사이에는 계약 자체를 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이건 쉽지요. 자, 근데 무효 사유가 아니라 둘 사이의 고용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거는 취소 가능한 사유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무효고 어떤 게 취소인지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어떤 취소 사유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수, 이게 만약에 취소 사유가 민수에게 있다면 민수에게 취소권이라는 것이 부여가 돼요. 그리고 선택권이 민수에게 있습니다. 선택권이 민수에게 있어요. 그래서 민수는요, 이거를 취소할까 말까를 카드를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취소권도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되거든요. 하단에 각조를 달아놨는데 모르셔도 괜찮아요. 보통은 3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완전히 경과해버리면 취소권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용계약이라는 것을 없던 걸로 만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 계약 내용대로 유효하게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석 달간 계약, 고용계약 석 달간 하기로 했다. 그럼 석 달이 그냥 유효하게 흐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민수가 난 취소하겠어. 이 고용계약 내에 문제 있으니까 취소하겠어. 라고 한다면 고용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됩니다.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게 뭐였지요? 무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용계약은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는 것. 이것이 취소 가능이에요. 그래서 취소 가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선택권이 취소권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시점부터,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없던 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것이 무효고요. 반면 법률행위의 취소 가능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 즉 일단 쓴 계약서가 그 효력 요건이란 건 뭐였죠? 성립 요건이 갖춰야 되는 일정한 기준, 효력 요건의 일정한 하자가 존재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계속 지속시킬 것인지, 유지시킬 것인지, 계약을 유지시킬 것인지, 또는 무효로 할 것인지, 없던 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누구에게? 취소권자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이거지요. 대표적인 취소권자가 뭐가 있냐면 미성년자가 계약서에 사인했을 때, 미성년자,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미성년자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핸드폰 개통하러 간다 그러면 핸드폰 가게 아저씨가 이거 그냥 사인하면 안 된다고,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라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미성년자가 그냥 계약서에 혼자 사인했다. 그럼 미성년자는요, 이 계약을 나중에 가서 취소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취소권자예요. 좀 이따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 취소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법률행위로 유지가 돼요.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가 돼요. 근데 좀 불안하긴 하다 이거지요. 왜? 이게 취소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유효를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따라서 법률에 따른 취소권 행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유효한 법률행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 즉 취소는 일단 어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진행이 되다가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취소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게 되면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 것, 이것을 취소 가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선생님 그럼 둘의 차이가 뭡니까? 무효는 선택권이 없고 취소는 선택권이 취소권자에게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취소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배울 건데요. 일단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자, 법률에서 어떠한 사유는 무효다, 어떠한 사유는 취소 가능이다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건 무효다, 이건 취소 가능이다라고 했을까요? 무효를 심각한 사유들을 좀 무효로 했겠죠. 왜? 이건 도저히 법에서 허용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당사자의 의사가 어떻건 간에 선택권 없어, 무조건 없던 일로 해 라는 게 무효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효력요건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무효로 정하고 있고요. 반면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선택권을 줄게, 살릴지 죽일지 네가 선택해봐, 취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어서 또 나올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이제 하나씩 더 자세히 배워봅시다. 제3절 효력 요건입니다. 첫 번째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는 그냥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 근데 우리 사람이란 말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사람은 자연인이란 사람과 법인이란 사람 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인이란 건 우리처럼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실체가 존재하는 게 자연인이라고 부르고요. 법률에서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법률상 우리 같은 자연인과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법인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둘 다 뭘 할 수 있다고요? 법률 행위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나 이 당사자에게는요, 그냥 사람이니까 어떤 법률행위 했어? 오케이, 무조건 그 계약서는 유효한 계약서야 라고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사람은 성립 요건이지요. 일정한 효력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능력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권리 능력이에요. 자, 권리 능력이란 무엇이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면 권리 능력이 있다. 자,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불러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민법상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죽으면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내용 없습니다. 자, 내용 읽어볼게요. 자, 그중 첫 번째 능력이 권리 능력입니다. 권리 능력이란 사람, 자, 사람이라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 다른 말로 한다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
민법에서는 자, 다음 문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평등하게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망한 사람은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권리 능력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말로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한다면, 다시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계약서를 쓴다면 유효한 계약서구나 라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썼을 때 나에게 이 계약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권리 능력에 또 하나의 능력을 엎어요. 그것을 바로 의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철수는요,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거야.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거야. 자, 철수의 친구 민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철수야, 오늘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개로 만든 다음에 너희 집 그 10억짜리 나한테 1억에 팔자. 자, 철수는 지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지! 하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자, 철수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사인한 계약,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수처럼 만취한 사람 또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또는 이런 갓난아기, 이런 애들은 권리 능력은 있지만, 즉 사랑은 있지만 일정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의사 능력이 없는 자, 다른 말로 의사 무능력자라고 부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10페이지입니다. 자, 의사 능력이란 자기가 한 의사 표시의 결과를, 즉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밑줄 그으세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의사 무능력자의 의사 표시, 다른 말로 한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때는요,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없던 일이 된다. 무효 밑줄,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권리 능력에다가 의사 능력만 있으면 그 계약서는 유효하게 보면 되겠네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싸우는 거예요. 철수 너 그때 술 마셨을 때 의사 능력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맨날 싸운다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술을 잘 못 먹거든요. 뭐 소주 한 병만 먹으면 철수처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이 정수기로 돼 있어. 술 마시면서 김판기 선생님 아세요? 술을 마실수록 깬대요. 술을 마실수록 정신이 또렷또렷해진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의사 능력이 없느냐,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나이? 그래. 몇 살부터는 의사 능력이 있어라고 정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한 10살짜리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50살, 60살인데도 별로 판단력이 흐린 사람들도 있다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준이 없으면 분쟁이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의사 능력에 하나의 능력을 더 없습니다. 이것을 행위 능력이라 그래요. 자, 행위 능력은 별표. 법률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요.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너희들은 행위 능력이 없어. 다른 말로 이따 보겠지만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자, 읽어볼까요? 행위 능력이란, 자, 권리 능력은 당연히 있고요. 의사 능력이 있는 자로서 그의 의사 표시를 통해서 유효하다는 말은 취소할 수 없는 이란 말과 동의어예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소할 수 없는 완전한 계약서를 쓸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행위 능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법률행위가 완전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즉 계약서를 없던 걸로 만들지 못하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유효한 계약서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모두
가진 자의 행위 능력이라고 부르고요. 민법에서 그냥 능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리키고요. 이러한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밑줄 그으세요.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요. 이 용어도 꼭 익히셔야 돼요.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자, 민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제한 능력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혼인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 한 15세여도 결혼을 했으면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죠? 다음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자가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피성년 후견인은 그냥 조금 상태가 죄송합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사람. 피성년 후견인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거의 판단은 법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법원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자, 한정 후견이 뭡니까? 뒤에서 돌봐주는 것이지요. 후견이란. 자, 뒤에서 본다는 뜻이에요. 한정 후견이란 정신적으로 조금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라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를 말합니다. 뭐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처리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이것을 부족한 성인이 법원의 결정이라는 것은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땅땅땅 하는 거예요.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 돌봐줄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한정 후견 제도라고 하고, 요 상대방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피한정 후견을 받는다.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성년 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데 아주 심각한 제약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이거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이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이라는 자를 지정하고요. 이 자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정확한 정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정 후견인은 조금 이상한 사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성년 후견인은 많이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용어가 중요합니다. 용어가. 자, 그럼 이들의 법률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자들은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란 자가 정해져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라고 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봤지만 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이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미성년자가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는요, 그 법정 대리인이라는 자가 부모님이 대신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유효한, 다른 말로 한다면 취소할 수 없는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계약서가. 자, 만약에 미성년자가 혼자 사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얼마 전까지 미성년자였잖아요. 핸드폰 개통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 부모님 동의서 받아와라 라고 한다고. 저도 그랬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안 믿는 눈치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 누구죠? MC 그리가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서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혼자 사인을 해도 이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가 된다 이거죠. 둘 다 아니라면요. 부모님이 대신 사인해 주지도 않았고 동의도 없었다면 그때는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왼쪽 10페이지 하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민법은 이러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서에 대신 사인해 주는 것을 대리라고 불러요.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계약서에 대신 사인을 할 권한이 있어요. 대리할 권한이 있고요. 자, 이러한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를 위해서 한 법률행위, 대신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땐 확정적으로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즉,
취소할 수 없는 계약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지금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게. 자, 또한 이번엔 피성년 후견인을 제외한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뿐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법률 행위도 할 수 있어요. 자, 피성년 후견인은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대리를 해야 되고요. 대신 사인을 해줘야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을 제외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직접 법률 행위, 직접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오세요. 자,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자, 법률 행위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표도 읽어볼게요. 자,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때, 법률 행위를 했을 땐 이것은 취소 가능하게 됩니다. 반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으면 법률 행위는 그냥 유효하게 되고요.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 이게 좀 복잡해요. 잘 들으세요. 자, 법원에서는요, 피한정 후견인, 너는 피한정 후견인이야 땅땅땅라고 지정할 때 이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 중에서 A, B, C 세 가지는 한정 후견인 당신이 대신해 주시오. 이렇게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주어야 되는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게 돼요. 따라오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법원에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의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하는 범위 내의 행위를 동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동의가 없어도 되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률 행위를 그냥 직접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다음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무조건 대리해야 됩니다. 동의를 받았건 안 받았건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카메라 이쪽으로 와줘야겠네요. 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세 개 공통으로 그냥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자, 미성년자는 재산과 관련된 모든 법률 행위가 거기에 해당하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해준 부분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무조건 대리예요.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유효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없이 혼자 사인을 했다면 뭐라고요? 취소 가능해요. 자, 지금 무효와 취소 가능 사유 중에 이제 하나 배운 거예요. 취소 가능 사유를 이제 하나 배운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피성년 후견인은요, 무조건 대리해야만 유효하고 어떤 경우건 간에 둘 다 취소 가능합니다. 동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표는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상법에 가면 이 표에다가 하나를 덮어서 외우게 돼요. 네, 1월 종합반도 있고 3월 종합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지금. 네.
이제 1월 종합반 분들은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실 건데 거기 제 교재에 있는 표예요. 그러니까 뭐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예. 자, 이 내용 지우지 않을 거니까 이제 본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성립 요건과 그에 요구된 효력 요건. 자, 의사 표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란 뭐라 그랬지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바. 표시란 뭐라 그랬지요? 이 생각한 바를 말하는 거. 이 두 개를 합쳐서 의사 표시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의사와 표시는 일치할 겁니다. 의사 표시는 일치할 거예요. 그래야만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고 법률 효과라는 것이 발생한다고요. 법률 효과는 뭐라고요?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요.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란 뭐라고요? 권리와 의무의 발생, 이전 또는 소멸.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머릿속에 이 시계 1,000만 원에 팔아야겠다. 이거 롤렉스 시계 이거 김현희 선생님 시계 1,000만 원에 팔아야겠다. 생각하고서는 이 시계 1,000만 원에 살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의사 표시의 일치지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시계 머릿속엔 1,000만 원이라 생각하는데 이 시계 10만 원에 살래?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의사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밑줄 그어져 있지요? 의사 표시의 하자라고 표현해요. 자,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민법에서는 4가지 케이스로 구분하고 있고요. 이 케이스를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3번 의사 표시는 별표 쳐놓으시고요. 상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의사 표시의 하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입니다. 자, 철수가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이제 계속 이 말 10만 원에 팔겠다고 하는 10만 원에 팔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 하자 유형을 하나씩 배울 거예요. 첫 번째가 진의 아닌 의사 표시예요. 진의가 뭡니까? 진짜 의도. 진의, 진짜 의도 아닌 의사 표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철수가 사실 이 시계를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영희한테 영희야 이 시계 10만 원에 살래? 머릿속에 의사는 어때? 안 팔어. 팔 생각 없어. 아니면 1,000만 원에 팔려고 그래. 근데 영희한테 뻥치는 거야. 이거 10만 원에 살래? 자, 여러분 거짓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둘 사이에 영희가 여기에 대해서 콜!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수는 아쉽지만 영희한테 10만 원 받고 시계 줘야 되는 굉장히 현란하지요. 벌써 거의 뭐 어벤져스급 그래픽 아닙니까? 참. 여러분 이런 거 못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 물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참. 자, 21세기다 이거죠. 21세기. 자,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영희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철수의 이 의사표시는요. 무효라는 것이 된다 이거지요. 무슨 말이냐? 이 시계 10만 원에 살래? 했어요. 영희가 겉으로는 콜! 했지만 사실은 이 시계 1,000만 원짜리인 거 뻔히 알고 있어. 1,000만 원짜리인 거 뻔히 알고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걸 영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땡 잡았다. 땡 잡았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둘 사이에 자 지금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철수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돼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립 요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에 권리 의무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이 표현도 읽고 가야 돼.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자, 뭐라고도 부르느냐? 비진의 표시라고도 불러요. 이것도 표현 익혀주세요. 비진의 표시. 사실 같은 의미죠. 아닐 삐자니까. 자,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원칙,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철수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10만 원에 팔래? 영희가 콜 하면 철수는 영희에게 그 시계를 10만 원에 팔 의무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 이렇게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이 의사표시를 믿은 영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영희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좋다. 그 시계 갖고 싶다. 10만 원에 사겠다. 라고 했을 때 영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희가 알고 있었으면 영희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지만 만약 영희가 철수가 한 말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동그라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 동그라미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영희는 철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지요? 영희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철수의 의사표시는 애당초 없던 일로, 즉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없었으니 영희와 철수 사이의 법률행위도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뭔지 아시겠지요? 영희가 명확하게 철수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알았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알 수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는 말은 첫 번째, 몰랐어요. 영희가 철수의 말이 거짓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았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중고나라에서 그 조던이 신던 그 나이키 운동화를 중고 거래로 구매를 한다고 해보세요. 자, 그거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10만 원에 산다고 쳐. 그러면 여러분 물건 받자마자 그냥 여기 있습니다 10만 원 하고 가요? 거래할 때 어떻게 해? 일정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지는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거래를 할 때 일정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발을 받았으면 이게 뭐 짝퉁인지 아닌지도 좀 살펴보고 조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게 혹시 반대로 그려져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살피지 않고 거래를 했다면 그 사람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률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래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과실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었다는 말은 영희가 결과적으로 철수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진 못했지만 아니 영희가 거래를 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되는데 그걸 기울이지 않은 거야. 이거를 잘못했다라고 표현해요. 잘못했다. 다른 말로 과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예를 들어서 철수의 시계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성인 20세 이상 성인이 봤을 땐 1,000만 원 이상 간다는 걸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시계야. 그러면 누가 뭐예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던 상황이 되겠죠. 또는요. 철수가 태도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게 뻔히 보여. 그러면은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거 진짜구나 믿었다? 그땐 영희를 보호해주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었던 상황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자, 이것을 10만 원에 팔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몰랐지만 뭐가 있었다?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알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짓말하는 거 뻔히 명확하게 인지했다는 거. 알 수 있었다는 말은 몰랐지만 뭐가 있었다? 과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영희와 철수 사이의 계약이 명확하게 성립되기 위해선 영희는 뭐여야 됩니까? 첫 번째 몰랐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과실이 없었어야 돼요. 몰랐어야 되고 과실이 없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가 진의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원칙 유효. 다만 이 내용은 정리돼 있어요. 그 11페이지 아래에 정리돼 있어요. 원칙은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영희와 철수, 즉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제3자가 끼어들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 슬라이드 더 보겠습니다. 자, 10만 원 살래? 콜 했어요. 근데 영희가 악이었다는 거지요.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철수가 10만 원을 받고 시계를 줬다 하더라도요. 잠깐만, 너 악이었구나. 라고 한마디만 하면 야, 나는 의사표시 무효됐으니까 우리 사이엔 계약이 없던 거야 하고 다시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간의 문제가 돼버리면 여기에 민수가 끼어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영희가 아까 같은 상황에서 악의였어요.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철수가 못 모르고 자, 알고 있었으면 권리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근데 못 모르고 10만 원 받고 시계를 준 겁니다. 나중에 가서도 철수는요. 야, 영희 너 알고 있었잖아. 시계 내놔. 10만 원 여기 줄게. 할 수 있지만 영희가 낼름 이 시계를 민수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민수야. 자, 둘이 당사자고 민수는 철수와 영희의 제3자예요. 제3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철수야, 민수야, 이 시계 1,000만 원에 살래? 철수가 좋다. 하고선 1,000만 원 주고 시계 받았어요. 자, 나중에 가서 철수가 알게 된 겁니다. 영희는 그때 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있었구나. 얼른 영희한테 가서 시계를 돌려받으려고 그랬는데 영희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시계가 어디 갔는가 봤더니 민수라는 사람한테 팔렸대. 자, 철수는 민수한테 가서 영희와 제 사이의 거래는 무효입니다. 시계 돌려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때에도 민수가 거래할 때, 영희와 거래를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 민수가 영희가 철수 상대로 사기 한번 쳤다.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10만 원 주고 시계 샀다는 걸 민수도 알고 있었으면 철수는 민수한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수는 시계 철수한테 돌려주고 1,000만 원은 어디서 받아와야 돼요? 영희한테 가서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민수가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철수는요, 이런 얘기를 민수한테 꺼낼 수조차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표현하느냐?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철수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영희가 만약 철수로부터 시계를 사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철수와 영희 사이의 사정을 모르는 이것을 선의라고 표현해요. 선의. 자, 선의의 제3자 민수에게 다시 팔았다면 철수는 민수에게 가서 그 시계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표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생전 처음 듣는 표현이지요. 자, 먼저 어려운 말이 첫 번째 뭐가 나왔느냐? 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단의 각주입니다. 앞으로 선의라는 말과 악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을 겁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개념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선의는 착하다, 악의는 나쁘다가 아니에요. 자, 앞으로 선의 그러면 여러분들 모른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모른다. 자, 요 상황에서 지금 민수가 선의라는 말은 뭐예요? 영희와 철수 사이의 거래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없던 것이 됐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몰랐다. 그렇다면 악의는 뭔 뜻일까요? 악의는 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다. 민수가 악의였다면, 그렇죠. 철수가 비진의 의사표시, 즉 진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오세요. 자, 민수가 선의였으면 철수는 영희와 사이의 거래가 없던 것이라는 것을 민수에게 가서 얘기를 꺼낼 수가 없게 돼요. 얘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진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선의 제3자에게 그 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라고 표현. 대항할 수 없다. 자, 대항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주장한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영희와의 거래는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대항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진의한 의사표시는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가능한 것이 됩니다. 자, 선의, 악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수도 없이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통정이라는 것은 둘이서 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허위라는 것은 거짓이란 뜻이죠. 즉, 두 사람이서 서로 짜고 거짓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것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상황을 바꿔볼게요. 지금 철수가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요. 빚쟁이한테. 그래가지고 영희한테, 영희야,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는데, 나 저 사람한테 오면 내 유일한 재산 이거, 내 1,000만 원짜리 시계 뺏긴다고. 야, 우리 거래를 꾸미자. 거래를 꾸미자. 그래서, 자, 영희 무슨 일인데? 이 시계 좀 사는 척 해줘. 이 시계 좀 사는 척 해줘. 나 너한테 진짜로 파는 건 아닌데, 일단 거래를 허위를 꾸미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희가, 알았어. 자, 지금 채권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채권자가 좀 가까이 다가오니까, 철수가, 영희야, 이 시계 10만 원에 살래? 영희가 콜. 자, 철수는 지금 뭘 한 겁니까? 거짓된 의사표시를 했고요. 영희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랑 똑같아요. 그럼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무효가 되겠지요. 이해되세요? 둘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요. 권리 의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허위로 꾸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주고 시계를 받은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래가지고 채권자가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철수 돈 갚아라. 근데 철수는 지금 돈이 없어. 이거밖에 없어. 10만 원. 철수 영희한테 시계 줬다고. 그래가지고 제 전 재산이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어떡합니까? 그럼 10만 원 받고 간다 이거지요. 그냥은 못 가고 이제. 자, 영희와 철수 사이엔 법률 효과가 없어요. 법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희한테 가서 영희야, 10만 원 줄게. 시계 돌려줘. 없던 일로 하자. 그럼 영희는 이제 시계 돌려주고 뭐예요? 10만 원 돌려받는 거다 이거지요. 이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예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요 상황에서 영희가 시계 갖고서는 낼름 민수한테 팔아버리면 철수는 이제 민수한테 가서 어떻게든 비벼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였고요. 자, 다음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착각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착각. 착각. 이거 좀 얘기가 길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3일 회계법인이라는 데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좀 이제 짧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서는 6개월 정도의 미국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냥 좀 쉬려고. 그때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회화 과외를 잠깐 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군 부대에 사는 토니라는 친구. 저보다는 한 정확히 나이는 잘 모르는데 한 7, 8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나이로는 한 21, 5살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토니 만나러 이제 미군 부대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미군 부대에서 막 영어로 뭐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 토니가 미국에서 아주 어렸을 때 이민을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도 잘해, 뭐 영어도 잘하고. 근데 한국말이 조금 어색해요. 약간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조금 어색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영어 할 때랑 비슷한 거야. 약간 한국어도 어려워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어떤 게 있었냐? 하루는 이제 놀고 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한국말로 대화한다고. 근데 토니가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막 잘 나갔다고 자랑하는 거야.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그 LA의 오렌지 카운티에 살았어. 내가 뭔 동네인 줄 알아.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 집이 막 컸어. 우리 집이 2억짜리였어. 이런 거예요. 근데 물론 2억도 큰 돈이지만 제가 지금 부자라고 자랑하고 있는 맥락 속에서는 2억짜리 집에 살았다는 건 좀 안 맞잖아요. 지금 토니는 뭘 말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이 2 밀리언 한 20억쯤 하는 집인데 머릿속에서 좀 이게 얘네들의 숫자가 다르니까 말이 잘못 나온 거야. 2억 이렇게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토니가 1,000만 원짜리 시계를 팔고 싶었어. 1,000만 원이니까 머릿속에 뭐야? 10 밀리언, 10 밀리언 원, 10 밀리언 원 하는데 입으로는 10만 원, 10만 원. 착각, 착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겁니다. 자, 10만 원. 어때요? 토니 불쌍하잖아요. 토니 불쌍해요. 뭐 얼마 전에 이혼도 했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러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취소 가능하게 해줍니다. 취소 가능하게.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비진이나 통정한 허위만큼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 거야.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니 너 1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취소할래 말래? 토니가 안 할래요. 그러면 10만 원 끝. 10만 원 취소하겠다 그러면 다시 원상 복구. 이해되셨죠? 이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이것도 제3자의 관계에서는 또 달라요. 제가 10만 원에 낼름 산 다음에 팔아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다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보겠습니다. 자, 사기라는 것은 뭐죠? 사기? 사기라는 것은 교묘한 술수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 착오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사기라고 불러요. 자, 영희가 철수야, 시계 전문가인데 시계 전문가를 내가 좀 모셨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전문가가 와가지고 철수한테 이 시계 제가 감정해봤더니 5만 원짜리네요. 5만 원입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뭐야 이거 5만 원짜리야?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영희야 이거 10만 원에 살래? 철수 나쁜 놈이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사기를 당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한 거지요. 그지요? 자, 철수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지요.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하게 해준다 이거지요. 다음, 강박이란 뭘까요? 강박. 강박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겁을 준다는 뜻이에요. 겁을 준다. 영희가 철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야, 야 시계 좋다. 10만 원에 팔래? 안 그러면 네 졸업 앨범을 내가 인터넷에다가 내 인스타에다 공개해버리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영희야 이 시계 10만 원에 살래? 어떻습니까? 겁을 먹고선 얘기한 거지요. 자, 철수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다고. 그래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겁을 먹는 정도여야 되지. 예를 들어서 영희가 야, 네 졸업 앨범 공개하겠어 이게 아니라 철수야 시계 좋다. 갑자기 품속에서 뭘 하나 꺼내더니 야, 그 시계 10만 원에 팔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단순한 강박이 아니지요. 철수에게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지요. 이럴 때는 이건 심각해요. 심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단의 각 줘볼까요? 다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철수,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라면 이거는 취소 가능 정도가 아니다. 이건 볼 것도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없던 일로 해야 한다.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의사표시하자. 자, 4가지를 모두 배웠고요. 정리된 표는 11페이지에 있는데요. 제3자에 대한 관계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당사자 사이의 효력 정도는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보겠습니다. 이건 이 절 자체가 전체가 중요해요. 절 4절의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모든 법률행위, 즉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을 반드시 직접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이 사람은 한국에서 계약서 쓰고 어디 딴 데 가서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계약서가 몇 개 못 만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법률행위는 민법은 자신의 분신을 만들게 합니다. 분신을. 그래가지고 나의 분신을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의 계약서를 대신 사인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나의 분신들이 대신 계약서에 사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리라는 겁니다. 자, 사례를 볼까요? 철수는 커피숍 하잖아요. 이 콜롬비아에 있는 이 후안 발데스라는 커피가 되게 유명해요. 콜롬비아에 실제로. 이 후안 발데스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가게에서 팔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먹고 싶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법의 특징이 있어서 가게에서 팔려는 목적이면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오늘 하려는 수업 내용이. 자, 후안 발데스 커피가 개인적으로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콜롬비아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민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민수야, 나 대신에 콜롬비아 가가지고 커피 좀 사다 줄래? 민수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요, 이 둘 사이에 대리 관계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법률 관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민수는요, 철수로부터 대리권이라는 것을 부여받게 돼요. 대리권. 이 대리권이란 무엇이냐?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리권이란 것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대신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 대신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 권리.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대리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대리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민수가 철수로부터 대리권을 받게 되는 것은 철수의 수권이라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양거를 1번 수권행위라고 되어 있지요. 수권행위란 대리권을 준다는 뜻이에요. 대리권을 준다. 나 대신 콜롬비아 가서 커피 좀 사와. 다른 말로 한다면 커피 구매 계약을 나 대신 사인하고 와. 들리세요? 이 말 들리세요? 자, 그렇게 되면 철수와 민수 사이에는 대리관계라는 게 맺어지게 되고요. 이 둘은 어떻게 불리느냐? 철수는 본인.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철수는 본인, 민수는 대리인이라고 불립니다. 본인과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왜 본인 대리인이냐? 자, 민수는 이제 콜롬비아에 가서 이 후안 발데스 커피의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구매 계약에 사인하는 것은 민수지요. 사인은 민수가 하지만 이 계약에 따른, 다른 말로 한다면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 다른 말로 한다면 권리와 의무의 발생은 민수는 빠지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발생하느냐? 철수와 후안 발데스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거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철수를 본인, 민수를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철수가 민수한테 대리권을 주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수권행위라고 부른다. 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철수와 민수는 본인과 대리인 관계가 된다. 그리고 대리인은 철수를 위하여 법률행위, 계약서를 대신 사인해주지만, 법률행위를 대신해주지만 이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발생한다? 본인과 요 계약 상대방 사이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요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리에서. 자, 다음. 꼭 이렇게 철수가 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네가 나 대신 커피 좀 사와라. 이런 식으로 대리관계가 무조건 이렇게만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법에서 무조건 네가 대리인이야 라고 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는 경우, 이것을 법에서 대리인을 정했다 해서 법정대리라고 불러요. 법정대리. 그럼 아까 철수 민수 사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거는 비교를 해서 임의대리라고 부릅니다. 자, 읽어볼까요? 대리의 종류. 사례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인을 결정하는 것을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대리권의 수권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인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법정대리라고 부릅니다. 즉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법정대리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본인, 그 다음에 요 친권자, 부모님이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자, 그럼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 권리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임의대리라면 말 그대로 본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지금 뭘 정해줬어요? 커피 사오라고 정한 거지. 그러니까 민수는요, 딴 건 못 사와. 딴 건 못 사와요. 콜롬비아 가서 봤더니 이거 좋다. 그거 아니에요. 커피만 사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즉 임의대리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반면 법정대리에서는요, 법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합니다. 민법에서는 친권자는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 대리권의 범위까지 배웠어요. 자, 다음 양가로 4번.
대리권의 소멸 보겠습니다. 자, 대리권의 소멸은 본인과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소멸하게 됩니다. 즉, 둘 사이의 관계는 어느 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권리 의무는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대리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 민수가 죽었어. 그럼 민수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은 민수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의 관계는 그냥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철수는 민수를 바라보고서 대리권을 준 거지 민수의 상속인을 보고서는 대리권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하면 즉시 끝내는 거예요. 민수가 사망한 때도 철수가 사망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수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둘의 관계는 끝이에요. 본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오시죠. 자, 다음 사망뿐 아니라 대리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 그때에도 철수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자, 법원에서 넌 피성년 후견인이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성년 후견 개시라고 표현해요. 성년 후견 개시란 피성년 후견인이 된다라고 땅땅땅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라고 하거나 민수 넌 파산했어 라고 땅땅땅 하게 되면 민수의 상태가 완전히 맛이 간 거지요. 그러면 이런 애가 대신 막 계약서에 사인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둘의 관계를 끝내버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 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법에서는 대리관계의 종료 사유로 다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사망, 그리고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와 파산,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리관계의 종료 사유, 본인과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 자, 이걸 민법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사성파 이렇게 기억해요. 사성파,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이다 이거죠. 자, 민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본인이 파산했을 때도요, 대리인을 보호해야 된다. 본인이 맛이 갔으니까 대리인이 이거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본인의 파산도 관계의 종료 사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대리의 요건을 이제 좀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시간 조금 기네요. 자, 첫 번째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자, 콜롬비아에 커피 사와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인이 콜롬비아 가서 커피를 사올 텐데, 그럼 대리인은 지금 계약서에 사인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행위 능력자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인의 능력,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 자, 옆에 적어주세요. 행위 능력 불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제한 능력자여도 괜찮다는 것이죠. 다만 제한 능력자 셋 중에 하나는 대리관계의 법정 종료 사유죠. 피성년 후견인은 빠지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을 제외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두 번째, 대리의 형식입니다. 이것을 현명주의라고 불러요. 현은 밝힐 현자예요. 명은 이름 명자지요. 현명주의란 본인의 이름을 거래 상대방에게 밝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커피 사와 해가지고 민수가 이제 콜롬비아에 가가지고 커피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요 후안 발데스한테 이거는 당신과 누구? 철수 사이의 계약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보통 계약서에 보면 당사자 두 명이 갑을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이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갑, 후안 발데스, 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철수, 본인의 대리인, 저는 철수의 대리인 민수입니다. 라고 밝혀야 한다는 것. 이것을 현명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알리는 것을 민법상 대리행위의 현명주의라고 부릅니다.
현명주의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요. 동그라미 2번 대리관계를 밝히고요. 동그라미 3번 대리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 이것을 현명주의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인하는 것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비현명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민법에서는 만약 대리인이 이러한 현명주의의 원칙을 어길 경우 이걸 비현명주의라고 합니다. 그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계약서에 자, 철수의 대리인 민수라고 했으면 후안발디스가 나 철수랑 계약하는 거구나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냥 민수라고 하고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후안발데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나는 민수랑 계약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수와 계약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 커피 구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가 누구? 민수와 후안발데스 사이에 생긴다는 것이지요. 다만 후안발데스가 알고 있었다면 원칙대로 해주는 게 모두에게 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였다면 본인에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본인은 누구? 철수.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상대방이 악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계약서상에 철수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철수의 이름이 현명되진 않았지만 철수와 계약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악의라는 것은 그걸 모든 표현을 줄여서 상대방이 악의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상대방이 악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만 마지막 문장입니다. 상대방이 대리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무슨 말이지요? 악의였거나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었다면 자, 알 수 있었을 경우 밑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선의이고 다만 여기에 과실이 있었다면 이 말이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상대방이 몰랐지만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원칙대로 비현명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다음 표가 됩니다. 자, 현명주의라면 본인 대리관계의 대리인을 모두 밝혔고요. 그냥 효과는 무조건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현명이라면요. 효과는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대리인에게 효력을 발생시키고요. 악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그냥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현명주의예요. 두 번째 묶건대리는 10분 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쉬고 묶건대리 이어서 갈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